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2026년 노동절 기념 자담회 다시 노동의 시간 제4회차 공공의 노동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박홍배 의원실 이현정 비서관입니다. 벌써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37회 세계 노동자의 날이자 63년 만에 모두의 노동절이 된 노동절입니다. 박홍배 의원실은 4월 한 달간 직종별, 세대별, 고용 형태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리즈 자담회를 진행하였고 오늘이 제4회차 공공부분 노동자 시간입니다. 자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실천적 입법 과제를 토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담회를 주최하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패널 참석자입니다. 김규홍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경상북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대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본부 양천구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소영 교사노조 연맹 정책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은경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 지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영각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교사노조 연맹에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담회 주최해 주신 박홍배 의원이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3대 노총의 우리 핵심 멤버들께서 다 오셨는데요. 먼저 김규홍 공무원 연맹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대수 우리 전공노 서울본부 양천구 지부장님, 양천구민으로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양천구에 굉장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박소영 교사연맹 정책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초등교사 소속이시고요. 네, 또 고은경 국공노 경찰청 지부 사무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동하시는 공무원 노동자 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우리 각 노조의 상급 단체들께서 제가 정확한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생대위가 맞습니까? 생투위, 네, 생투위로서 같은 이름으로 또 투쟁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씩 서로 다른 결로서 또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고 현장에서는 조직 활동하시느라 서로 부딪히고 갈등도 있으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일들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참 특별한 노동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처음 맞이하시는 공휴일로서의 노동절 또 제대로 된 국가의 공식 명칭상으로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는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 집회에 가시겠지만요. 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 노동자들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정치기본권의 이슈를 함께 제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TF 위원으로서 또 그 안에서는 교사 분과위원으로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신 우리 공무원 노동자분들께서
아마도 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 기본권은 뭐 이미 제기한 문제이고 당이 해결을 약속한 문제일 텐데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각 노조에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힘을 합치고 또 때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현장의 활동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저희가 이 시리즈가 지금 4번째 좌담회 시리즈인데 오늘까지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는 아마 전문가분들 모시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22대 국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재명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잘 새겨 듣고 또 시간 되신 분들은 점심까지 같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석자 소개 때 가장 중요한 분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오셨습니다. 공공노사 관계과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저희 단체 사진 먼저 촬영하고 본격적인 좌담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패널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옮겨 다시 좌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담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가지 공통 질문을 각 5분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영상 녹화 촬영 중이어가지고요. 보관을 위한 영상 녹화 촬영 중이어서 발언 중이실 때는 마이크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각 분야별 노동 실태 및 현안 진단에 대해서 김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공무원 보수가 민간의 87%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치 기본권과도 관련이 될 텐데요. 이제 민간에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예시는 아니지만 공무직을 예로 든다면 공무직들은 정치 기본권을 가지고 또 직접 도지사나 이제 지자체 장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매년 7%, 지금 우리 공무직은 8% 정도의 보수를 인상해서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복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올해 3.5%가 9년 만에 최대로 이제 오른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는 막 뛰고 있는데 임금은 사실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임금이 삭감되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또 의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수위원회를 꼭 법제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웃나라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바로 임금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물가 상승만큼이라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준비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승진을 하면 1호봉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급 20호봉인데 제가 이제 5급 사무관을 달게 되면 5급 19호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호봉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이미자 기획재정위원장께서 기재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모두 발언 하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1호봉이 저희가 큽니다. 크고 이때까지 뭐 삭감된 거는 우리가 다시 소급해서 뭐 그까지 욕심내는 것은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호봉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이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무원이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민간에서는 깜짝 놀라죠. 퇴직금이 이제 보통 1년에 한 달 정도 월급이 이제 민간은 적립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퇴직금이 없이 퇴직 수당이 나가는데 이것마저도 거기 보시면
5년 미만의 경우에는 6.5%밖에 안 주고 하다 보니까 보수도 작고 이런 것도 이제 차별이 많다 보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누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39%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는 노조 설립 단위가 우리 행정부는 행정부로 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별로 돼야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사혁신처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3대 노총에서 인사혁신처 노사협의회라는 걸 하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 갔는데 인사혁신처가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다 보니까 노조에 대한 이해가 낮습니다. 그래서 노사협력 담당관이라고 이제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번에 들어가 보고 이제 저는 처음에 들어가 보고 이렇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노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름은 협력 담당관인데 별로 협력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부처도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 노조 설립 단위를 각 부처별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왜 노조가 없을까요? 하시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게 원래 노동조합법에 보면 이제 그 인사 지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이제 노조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직원이 그런 것이냐 이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 이제 전부 다 지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제 노조를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그 설립 단위에 그냥 행정부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노조를 만들 생각도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네. 좀 조직화 작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지난번에 한 분 그 노조 위원장님 사퇴하시고 지방으로 가셨던 부처가 어디였었죠? 사태는 아니고 교육부. 사퇴는 아니셨었습니까? 네. 지금 다른 분께서 다시 위원장 아니 그분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발령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계신 거네. 전임 활동도 못 하고 계시고 현업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그 승진시 150 사건과 관련해서는 혹시 소송과 같은 뭐 대응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이제 뭐 행안부 정책협의체라던가 그런 통로로 요구는 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가시죠. 네. 네, 다음은 이대수 서울본부 양천구 지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지부장 이대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대단한 자리인 줄 모르고 왔습니다. 좀 분위기도 이렇게 엄중한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닙니다. 편안하죠. 네. 사실 저도 이게 조끼를 챙겨오긴 했는데 네.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발언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부장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일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느끼는 걸 말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좀 이렇게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적어 왔는데요. 사실 제가 애를 키우다가 막 복직했던 때가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궐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민생 지원금 하면서 직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요. 내일이다 내일이다 막 쓰러지고 육아휴직하고 병원 가내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어떤 이제 좋은 지원금이나 제도들이 생길 때마다 동주민센터에 좀 깔때기처럼 모든 게 내려와서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주민들은 야 당연히 공무원 니네들이 돈 받으면 그거 해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처리할 만한 인력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돼 있어요. 노조가 투쟁을 해서인지 제가 없을 때부터 만들어진 좋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언젠가부터 유연근무, 단축근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분들이 가시면 나머지 분들이 또 싸우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0명을 주면 2시간씩 쉬어버리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다 보니 총무과에서는 100명을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90명만 일을 하고 있고 추가로 내려오는 일들은 이제 서로 남은 사람들끼리 막 싸우게 되는 구조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력이 부족하고 그 대직을 하시는 분에 대한 대직 수당도 육아 휴직 들어가면 한 최대 20만 원 받나? 그래서 그거를 굳이 대직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줄 수 있는 지급 체계라고 할까? 법이랄까?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일을 하다 보면 제 동기들도 많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막 맞아서 민원인을 고소하기도 하고 가정 방문 갔다가 약간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좀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야 끝나요. 안 돌아가시면 이게 끝이 안 나고 뭐 이제 보증금을 이렇게 못 지키셔가지고 옆 동네로 이사 가면 옆 동네 주민센터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좀 근절이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해도 경찰에 신고했을 때 뭐 바로 그분들에게 뭐 제재가 확실하게 가지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더 민원이 증폭될까봐 좀 참고 쉬쉬하고 넘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 건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국외 연수 건 때문에 탄원서를 걷고 있는데요. 직원들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무자만 보통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국외 연수 때문에 타는서요? 예, 뭐 해외 연수 때문에 그 전에 뭐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근데 실무자만 지금 검찰 송치되어 있고, 그럼 보면 여기 써 있는 것대로 일하는 담당자만 좀 책임을 집니다. 사실 고독사, 뭐 아동 학대, 부정 수급 같은 것도 결재권자가 엄연히 있고 책임자가 있을 텐데 보통 실무자의 그런 뭐라 그럴까 업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음으로만 공격을 당하고 보통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양천구에 사시니까 위원님이 동주민센터 오시면 팀이 보통 3개입니다. 근데 행정팀 하나, 복지팀 2개가 있는데 복지팀 팀장이 복지직인 경우가 없어요. 보시면 18개 동주민센터에 28명의 팀장 보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23, 세무직이 4, 사회복지직이 1명입니다. 사실 뭐 세무직을 뭐 비난하고 다른 직렬이 앉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세무직이 2명이 팀장님이 갑질 신고가 좀 되어 있으신 상태고요. 저희 조직 스스로가 좀 사회복지 팀장을 어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아니라 뭐 자리에만 좀 집중시켜서 승진 및 보직의 한계를 좀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런 사회복지 업무 경시 현상이 만든 조직 내 특이한 구조가 5분 내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구조가 좀 만연해 있는 상황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전국의 우리 자치단체 민원 대응 부서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 양천구청장이 특별히 더 못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현 양천구청장은 비슷했다. 비슷했다. 네, 다른 자치구 청장님들 비슷한 정도로 대응해 주셨다. 네. 지부장이 부족한 거죠? 네, 또 이어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지부장님 저희가 이렇게 딱딱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아무래도 현직 공무원분들이라던가 모시기 어려우셔가지고 노동자회에서 같이 오셨는데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박소영 교사노조연맹 정책차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동 실태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먼저 저희는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텔리스에서 2024년 한국 교원 행정 업무 부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교사는 평균 시간의 2배, 초등교사는 최상위권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원의 그 근무 시간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행정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기형적으로 높다라는 결과값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것은 당연히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직 핵심 스트레스 요인은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학부모 및 보호자의 민원, 그리고 과도한 행정 업무,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 결과값이 얻어졌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025년 교사노조 연맹에서 8천여 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각종 행정 업무 때문에 가르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근무 신청은 한 적이 없는 분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신청하기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짐을 싸들고 가서 집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태반이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인데요. 민원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구청도 굉장히 심각한 민원 그리고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사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생도 있고요. 학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거의 6년간 그 학교에 계속 머물러 계시고요. 저희 반 아이라면 1년을 계속 같이 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악성 민원을 받았을 때 그 강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거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 분들도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그 교사 그 피습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신변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냐라는 설문조사를 지난 주에 했습니다. 4월 14일, 15일 이틀간 했는데 응답자 수가 무려 7,000분의 선생님들께서 가끔, 자주, 드물게 아무튼 있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그 대응 체계는 매우 미미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에 1+2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업무와 민원의 총연합체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업무도 과다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업무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교육 활동에 대한 업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걸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 사법 리스크까지 교사가 무한 책임을 전가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 부족인데요. 그 2024년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호로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원이 지금 결원이 8,6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기간제 교원 채용이 자꾸 급증한다. 학교에 정규교사가 부족한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정규교사를 뽑지 않고 계속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급이 주는 거는 또 속도가 다르고, 또 그 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해서 교사가 10명 있고 10명 있다고 해서 교사가 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좀 평균의 오류도 있고 그 처리하는 것이 매우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이 역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특히 그 냉난방비가 아이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찜통 교실, 요즘에는 기후 위기로 너무 덥고 너무 추운데 거의 인권 침해다 싶을 정도로 냉난방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중에서도 특히 특수와 유치원은 또 소수이다 보니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유아 학교에서는 특히 방과 후 운영까지 다 컨트롤하고 있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행정 업무가 많은데, 그러니까 유치원은 또 다른 학교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학교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가 다 컨트롤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한 분 또는 두 분이서 그 모든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과 후 운영까지 하시다 보니
굉장히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수학생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특수학교가 설립이 된다라든지 특수교사가 지원되거나 하는 것은 속도가 매우 더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행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특히 특수 영화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전달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를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 전에 제가 인사말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가의 공공 서비스와 복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공무집 관련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공감도도 저희도 굉장히 높거든요. 역차별이라는 느낌도 많이 받기도 하고, 오히려 그분들은 정치 기본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반면에 저희가 그 개선해 내지 못 그 부분을 저희가 얹어서 받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업무가 밀려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공감대가 높았고, 또 악성 민원 얘기해 주셔서 그러는데 아무튼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죠. 아닙니다. 네. 또 뒷부분에 그 못하신 말씀은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에 근무를 왜 신청을 못합니까? 학교 예산이 문제가 제일 큽니다. 학교 예산이요? 예, 저희 그 시간외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결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어떤 선생님이 연가나 병가를 냈을 때 다른 선생님이 이제 그 그러니까 수업 실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결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 예산입니다. 냉난방비도 다 예산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 교육 예산 삭감을 조금 조명을 하고 계시던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만 학교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아닌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 체험 학습을 뭐 통계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안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최근 기사에 예전에는 90% 이상의 전국에 했다고 하면 지금 거의 30%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강원도 그 사건이 가장 컸습니다. 실시하고 한 70% 정도는 많이 현장 체험 학습을 하지 않는.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교회 체험을 말하는 거지 학교 내로 돌려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외부 나갔을 때 사고 위험에 때문에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것으로. 학교 안에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아니면 외부 강사나 프로그램 업체를 이렇게 학교로 모셔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현장 체험 학습이 안 이루어지냐 하면 조금 오해는 있습니다. 교회 현장 체험 학습이 줄은 겁니다. 이건 또 교육청 노동자들이 조금 싫어할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방과 후 교사 업체 관리 또는 그 교사들의 수업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계약 책임이 학교장에게 네네. 있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이다. 네. 이건 교육청에서 좀 일괄해서 계약 같은 것들은 좀 체결을 하고 학교가 신청을 하면 그냥 그 필요한 업체와 교사들만 좀 배정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좀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 업무들이 실제 학교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한테까지 그 업무가 전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이 그 지난 정권에서 그 늘봄학교를 막 이렇게 네. 추진을 하면서 늘봄 지원실이 생겼습니다. 늘봄 지원실. 그래서 인력이 사실 행정 인력이 한두 분 예, 정도 맞습니다. 있다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과후에 대해서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덜은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특히 유치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네, 그걸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시죠. 네. 네, 다음은 권영과 소방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권영각입니다. 그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노조를 시작한 지가 올해 7월 6일이 이제 만 5년이 됩니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방관들은 노조 시작한 지도 길지 않고 또 그 과정에 저희가 계급적 수직 구조다 보니까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노조가 좀 열심히 한 덕분으로 소방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부족한 입장이고 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서 조직의 그 어떤 자정 기능, 부정부패에 대한 이제 대응 기능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고용노동부에서도 오셨으니까 제가 좀 불만이 있는 얘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뭐 저기 한국노총 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관들이 특히 해당되는 게 이제 그 노동조합 설립 단위가 지금 현재 법에는 이제 부처청이 안 되고 행정부 단위로 설립 조건을 정해놓다 보니까 소방관들은 실제로 국가직 신분이면서 시도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교사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섭도 하고 또 노동권도 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타임오프 같은 경우도 행정부 단위로 타임오프를 시행하라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부처청 단위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타임오프를 하라고 돼 있었는데 저희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소방노조와 일반직 노조 간의 이해관계가 갈려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임오프가 아쉽지 않은 거고 저희는 근무를 다 하고 일반직 근로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쉬어야 할 주말에 이제 저희 노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소방 노조 간부들이 매우 피곤한 실정이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봐서 노조 활동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타임오프를 하라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시행되지 않게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사혁신처에다가도 왜 타임오프를 실시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인사혁신처는 노조끼리 합의를 하랍니다. 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일반직 노조 특히 저 공로총의 국공로 조직에 이해가 안 가고 저희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타임오프를 하루속히 이게 부족하든 어쨌든 시행을 해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국공로는 합의를 안 해줍니다. 인사혁신처는 그쪽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국회에서도 좀 호소하고 여러 경로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제가 이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또 소방공무원들이 시도에 가서 교섭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 노조 출범 당시에 질의회신한 결과가 소방공무원들은 시도에 광역교섭에 참여하라고 이제 질의회신 내린 게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질의회신을 변경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일반직들은 시도청에 근무하면서 기관교섭과 광역교섭 두 개 다 참여하는데 소방관들은 기관교섭에 참여하지 말고 광역교섭에 가서 참여하라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실제 우리 노동 형태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정 해석을 해서 소방노조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용노동부 돌아가시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완도에서 저희 소방관이 두 분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셨고 그전 3월 달에 또 경기 고양소방서에서 또 한 분이 순직하셨어요. 최근 3, 4월간 3명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완도에서 같은 경우는 시신 두 분이 소사가 됐어요. 불이 다 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료들이 직접 수습해서 이제 시신수습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출동해야 됩니다. 이건 정신적으로도 이 트라우마나 이런 게 매우 많이 있는데 이게 쉴 시간이 없고 다시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PTSD 대책이라든가
이런 참혹한 일이 겪었을 때는 뭐 특별 휴가를 좀 부여하든가 좀 정신적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소방 현장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활동함에 있어서 그 민형사상 고발이 많이 돼요. 얼마 전에 저희 뭐 소방 조직이 비난받아 마땅한 양양의 순환 사고 현장 출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응 미흡했다라고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고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현장 활동하다가 잘못하고 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겠지만 어쨌든 현장 활동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대한 좀 면책 범위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노조 활동이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24년 12월에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도 네. 사실 뭐 현장에 제가 이틀 정도 내려가서 봤을 때 아 이거 되게 잔해를 수습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에 대한 PTSD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수습한 분들에 대한 조치들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얼마 전 완도 사고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쉴 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또 후반부에서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청 지부신가요? 네. 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찰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총장 고은경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경찰청 안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 노조 대표로 왔고요. 하지만 저희가 일반직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찰의 문제를 같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수사권 독립 이후에 경찰 조직이 현장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권 확대를 통해서 사실상 국가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경찰 인력 구조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찰관들은 수사와 치안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 회계 업무, IT, 정보, 장비, 홍보 이런 행정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엉뚱한 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관들을 거리에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경찰관들은 순찰을 하고 외부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사소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근 행정 업무에 경찰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지구대나 파출소, 수사, 형사 이런 부서에는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역경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부담은 결국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한테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지역경찰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50대 이상의 조금 나이가 많으신 경찰관님입니다. 왜냐하면 젊고 똑똑한 경찰관들이 내근 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내근 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승진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빠르게 승진을 하고 나중에는 지휘관이 됩니다.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나중에 지휘관으로 오셔서 현장 지휘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수사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수사권은 확대됐는데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수사하고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사건 처리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기술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의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현장에는 경험 많고 노련한 수사관들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노련하고 경력 있는 수사관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잦은 인사 발령이라던가 수사 기능을 기피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내부 통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찰 조직이 인사 업무, 예산 업무, 감사, 감찰 기능까지 저희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권한이 집중이 되면 될수록 이를 견제할 장치가 충분히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찰청의 사례를 지금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고 또 견제 장치가 없는 조직이 얼만큼 부패할 수 있는가, 이걸 저희가 목도하고 있고 그 강력해진 세력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상황에서 내부 견제 장치가 진짜 꼭 필요한데,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또 다른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결국 현재의 문제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역할과 배치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수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어렵다는 것에 물론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근무하시는 이 조직들의 특성이 다 제각각 있는데 제가 조금 낯선 곳이 경찰 쪽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경찰 출신들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도 있고, 의경을 갔다 왔으면 이 계급 뭐 이런 거라도 좀 익숙할 텐데 사실은 경찰 계급은 그것도 참 헷갈립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경찰 주무관이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행정직. 네, 저희는 예.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 저희는 되어 이제 있으시죠. 직렬은 뭐 행정, 전산, 뭐 공업, 시설 뭐 등등의 이런 네. 일반직 그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주무관으로 입직하신 저희가 거고, 부르는 분들은 공무직 분들이 또 그 안에 주무관 있습니다. 분들은 공무직입니다. 분들. 예, 공무직. 저희가 대외 직명으로 이제 공무직을 주무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좀 다른 부처랑은 좀 다릅니다.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을 행정관이라고 부르고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부르시고 용어부터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단결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현재 그 행정관, 그러니까 일반직 행정관 네, 분들은 맞습니다. 당연히 단결권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근데 저희는 단결권, 단체 뭐 교섭권까지는 다 있는 가지고 거고 있으시고,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주무관 분들은 세 개가 다 있으십니다. 있으시고, 네. 그리고 실제 경찰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경찰관 분들은 노조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불가능하고 단결권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이게 부처 내에서 다 경찰관들은 지금 직장 협의회를 지금은 구축을 해 있고요. 직협으로 예. 네. 이분들도 지금 노조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 네. 경찰관들도 소방처럼 노조를 설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진행을 해주시죠. 네, 저희 앞서 이제 현장에서 주신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저희 국회 그리고 정부의 입법 과제와 정책 재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웅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정년 연장 그리고 소득 공백, 이제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나갔는데 연금이 안 나오는 공무원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3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정년 연장이 되면 또 이 과장이 나가야 내가 과장을 다는데 또 승진이 더 밀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차라리 정년 연장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연금을 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공무원은 또 겸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연금 받을 때까지 뭐 5년, 3년 이렇게 버티라는 것은 사실 저는 사형 선고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인사혁신처랑도 얘기할 때 소득 공백 해소는 너무나 장기 과제잖아요 했을 때 제가 진짜 울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기 과제일 수가 있느냐, 당장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다,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의원님께서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정년 연장, 소득 공백 해소를 꼭 연내에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준 인건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기준 인건비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동결이 돼가지고 그 정부의 일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지 줄어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뭐 저희 경북 같으면 이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또 만들고, 조직은 자꾸 만드는데 기준 인건비가 동결이 되고 또 공무직들은 또 월급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서 또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99%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결혼을 계속 감당을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예를 들면 20명 정원이던 과 정원이 13명, 14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육아휴직을 냅니다. 육아휴직을 내서 내가 이 소나기는 좀 피해보자 하고 육아휴직을 내면 또 그 결혼 때문에 또 힘들고, 그렇다고 육아휴직 간 인원을 전부 다 신규 채용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교사 노조 얘기하셨는데, 교육 쪽에서는 그래도 학급의 애들이라도 점점 줄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애들이 줄어도 일은 안 줄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학부모 회장을 하고 있어요. 한 반에 2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은 또 언젠가 되게 많이 채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점점 이제 나라의 일은 자꾸 늘어나고 기준 인건비가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점점 과의 결혼은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저 중앙과 지방의 얘기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암행어사는 국가직일까요, 지방직일까요?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그 암행어사는 국가직이에요. 국가직이죠. 그래서 네. 제가 이 근로감독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감독관 그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3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소년공 시절에 팔을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근로감독 업무를 강화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지방으로 이제 이양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양이라는 말로 포장된 떠넘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이번에 이제 뭐 행정통합 얘기가 나올 때도 지방의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환경과 노동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추잡은 일을 지방에 넘기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을 지방에 하라고 이제 내년부터 당장 우리 도는 113명을 채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113명이 갑자기 근무할 공간도 마땅치 않거니와 그 사람들이 이 안동에서 저기 멀리 울진, 포항, 구미까지 어떻게 매일 감독하러 출장을 가라는 것인지, 그분들의 근로 환경은 누가 지켜주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암행어사처럼 이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이 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 그리스에서도 1997년도에 이걸 지방으로 이양을 했다가 지방으로 이양하니까 지방은 표와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정치 세력화되다 보니까 4년 만에 이걸 다시 중앙으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노총에서도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반대를 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입법은 이렇게 빨리 중앙에서 추진해가지고 처리하는지 전 정말 대단히 좀 의아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그 국가직으로 하면 좋은 것이 고용노동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으면 과거 그 산업의 주요 거점이었던 구미, 포항, 경주 이런 곳에 지청이 있어요. 그런데 근로감독 업무를 줘가지고 그 국가직 공무원들이 암행어사처럼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방에다가 무작정 이양을 하는 것은 정말 중앙의 행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의 의견을 묻지를 않고 중앙부처 합동회의라고 해가지고 회의 딸랑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결국에는 지방에 부담을 주는 제도나 정책을 만들면서 왜 중앙부처 합동회의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의원님 좀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인사혁신처랑 행안부가 우리 그 노동조합을 하는 이 타임오프 시간 면제자들에 대한 평정과 성과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년 12월에 만들어 뿌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 굉장히 뭐 포장이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저 같은 전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예외 평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외 평정은 직전 2번의 평정의 평균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본연의 업무에서 면제가 되었을 뿐이지 저는 우리 2,000명 이상의 그 조합원의 민원을 다 처리하고 복지 후생을 책임지고 있고 노동 업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업무로 저는 평정을 받아왔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근무 시간 면제자라고 해가지고 면제라는 단어에 초점을 둬가지고 일을 안 한 것으로 평정을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연맹에 공문을 보내달라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해서 연맹에서 이제 저희 가맹노조에 공문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평정을 받고 성과급은 평균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평균을 지급하라고. 앞으로 평정을 받고 성과급을 잘 받으려면 노조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도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나는 권익위에다가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에도 민원을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할 때 제가 아까 이제 중앙에도 그래서 노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근무 시간 면제를 하고 노동 업무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육아휴직자와 동등하게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그 노동조합 활동을 저는 정말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노동조합 활동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그 고용노동부의 우리 공공노사 관계과 강재영 사무관님 나오셨는데 혹시 조합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조합원 아니십니까? 예, 저희는 뭐 인사 쪽과 마찬가지로 저희 이어서, 노동관계 네. 조정 뭐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좀 제한되긴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혹시 답변 주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우리 공무원 연맹에서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특별하게 이건 지금 뭐 근로감독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네.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오프는 이제 이게 어차피 이제 인사처하고 행안부에서 그 가이드라인 이제 복무나 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라서
저희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뭐 공통적으로 아마 그 타임오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사실은 조금씩의 의견들이 좀 달랐거든요. 우리 공노총, 전공노 또 공무원연맹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제가 상당 시간 기다려서 요 정도이면 이견이 없다 이런 제가 확답을 듣고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다만 이제 발의된 법안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빠르냐 아니면 우리 경사노위 산하에 있는 근면위에서 공무원 타임오프 원래 이제 근면위가 3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채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최초 공무원 타임오프 합의가 된 게 내년 11월입니까? 1년이 좀 넘게 남았네요. 네. 24년 11월에 합의가 됐으니까 25, 26, 27년 11월 이제 내년이면 그 3년이 도래하는 시기여서 그 이전에 법안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이제 경사노위에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을 논의하느냐 아마 그 정도의 두 가지 정도의 방안 중에 하나 정도가 합의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의원님 발의한 안을 저희가 소방 쪽에서 본 것은 이제 그 노동조합 설립 단위를 네네. 그대로 두고 타임오프만 확대하라 이런 안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당시에 아닙니까? 잠깐 여기 법안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저희 법안 포함되어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아예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세분화하는 게 이제 의원님 아닙니까? 네. 예.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의사님. 아니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줄곧 저희 조합과 함께 부처청 단위 세분화를 해야 되지 네. 소방관들의 그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이 된다라고 주장을 네. 했는데 네. 그 이제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몰라도 설립 단위는 그대로 두고 타임오프만 확대한다라고 이게 좀 잘못 아닙니다. 예, 돌아가지고 제가 이제 법안 지금 제가 확인차 한번 발의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예. 당초 공무총회로 주장했던 예, 제가 공로총에서 네, 그렇게 그 주장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 동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조직의 입장이 있어서 네. 조금씩 이제 이견이 있던 부분을 제가 그때 제 기억에는 한 2달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견이 공로총에서 없다 이 말씀을 그- 듣고 제가 발의를 그 했습니다. 의견을 계속 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최종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년 연장 소득 공백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지난해 초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 모수 개혁이라는 큰 합의가 있은 뒤에 국회 이제 연금 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역 연금까지는 논의가 옮겨가고 있지는 못해요. 분명히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우리 그 교사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 연금 또 사학연금 그 몇 가지에 대한 개혁 개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 조심스러운 의견으로는 연금특위는 아마 직역연금까지는 논의 없이 종료가 될 예정이고, 연금에 대한 불만들도 조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정년 연장 부분은 일반 근로자들의 정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과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교사 공무원의 정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까딱하면 누락이 되면 안 된다. 정년 연장 논의를 하는데 사실 지금 똑같이 소득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거의 유사하게 소득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고 법안이 처리가 되고 할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문제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답변 주셨는데 어쨌든 뭐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실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수긍은 되고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화성 RSL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화성 시
장님과 뭐 경기도지사님 이분들이 뭔가 이제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었었고 어쨌든 그런 기초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까지 해보셨던 대통령께서 생각할 때는 아이러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의 일정 부분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산재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여야 합의로 일단 처리가 되고 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건 이제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 말씀하신 대로 뭐 완전히 정책적 효과가 정말 미미하고 전혀 그냥 산재 예방 활동에 또는 뭐 그 노동권 보장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막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두 번째 공무원 노조 양천 위원장님. 네. 전 우선 첫 번째로 저희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뭐 김규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뭐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또 뭐 지방이랑 서울이랑 비교해서 보면 사실 제가 평창 올림픽 파견을 갔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의령 친구를 만났는데 의령 군이 3만이 안 된대요. 네. 근데 신정 3동이 5만인데 30명도 안 되는 인원이 5만을 커버하는데 의령 군이 3만이면 도대체 공무원은 몇 명일까 했는데 약간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배가 고픈 거는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물론 사람이 많고 적음에 힘듦이 안 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민원 양이 많은 건 사람이 많은 경우에 제일 힘든 건데요. 그래서 좀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당 적정 사례 수를 좀 법적으로 제한 얼마가 적정 인원인지는 사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인력 하나가 더 추가되는 식의 좀 법이나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서비스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너무 감당이 저도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막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번호표가 막 600표씩 뽑혀요. 그럼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제가 하루에 100명을 상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을 동주민센터에서는 특히 뭐 서울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종종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뭐 육아 시간 쓰는 분들에 대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좀 대체 인력 풀이 좀 만들어져서 상설화됐으면 하고 그분들을 대직하는 대직 수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만 원이 최대인데 많이 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대직자의 처우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악성 민원 현장 방문 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일반적인 처벌 같은 게 조사받고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좀 가중 처벌 같은 내용이 담긴 조항이 생겼으면 해요. 그래서 좀 인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과거에는 뭐 깜빵을 며칠 갔는데 이번에 잘못하면 훨씬 더 가겠구나 이런 좀 인지를 시켜줄 만한 가중 처벌이라던가 사실 또 구청장님 뭐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분들도 다 표라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많이 저희가 항의를 해서 나아지긴 했지만 직원이 가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민원인이 잘못을 했는데 직원이 사과를 시켜요. 그래서 좀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기관장 고발을 좀 의무화하는 제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국회 왔을 때 참 좋았습니다. 많이 앞에서 막고 신분도 확인해 주시고 동주민센터도 청원 경찰이나 방호 직원이 배치가 좀 의무화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는 요구해서 18개 동 중에서 6개는 지금 예산으로 방호 인력을 놓고 있는데 좀 전 동이 의무화돼서 뭐 앞에서 신분증 받고 막고 그러기에는 좀 민원인들한테 너무 한 처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는 청원 경찰이나 방호 직원이 주민센터마다 좀 배치가 의무화되고 안전기기나 뭐 이렇게 녹화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위협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책임 소재의 중압감이나 복지 사각지대 뭐 최근에도 또 돌아가셨어요. 고독사 참 많습니다.
저 동주민센터 처음 발령받았을 때도 2년 근무한 동안 4분 돌아가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지침 준수하고 성실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적이거나 형사적인 면책을 보장하는 규정이 좀 강화됐으면 하고, 사실 지금 저희 전산과랑도 얘기를 해서 수급자분들이 낼 서류가 엄청 많아요. 뭐 10장, 20장, 많으면 3, 40장씩 갖고 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 전산과랑 저희 지부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주민센터 직원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까. 근데 애초에 좀 그런 권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개인정보가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적정하게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좀 적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도 좀 드리고요. 마지막은 뭐 언제나 승진 얘기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 팀장이 다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상급 보직에 사회복지직 임용이 좀 의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발령되고 그 다음 부서 갔을 때는 장애인 복지 일을 했는데 클릭 한 번에 막 30억씩 써요. 그러니까 양천구시니까 1조예요 예산이. 그 중에 6천억이 복지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복지 관련된 예산이 쓰여지고 그쪽 일이 점점 더 과중될 텐데 그것에 대한 뭔가 보상이랄까 처우랄까 이런 것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고 전문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직원들이 좀 많아서 사기 진작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젊은 직원분들이랑 좀 원래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랑 살짝 생각이 갈립니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행정 사회복지 통합 인사를 제안했을 때 반대하세요. 과거에는 사회복지 7급 별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별정이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승진이 좀 빨랐어요. 일반 행정직보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 때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한참 뒤처지는 승진이 되다 보니까 후배들은 통합 인사하자, 선배들은 안 된다. 이게 뭐 특별한 뭐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려야겠지만 어쨌든 일반 행정직 분들이 복지 업무에 부족한 자리에 앉아서도 복지 자격증이 있건 없건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행정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게도 가끔씩 뭐 서무 업무나 일반 행정 업무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 복지 제공을 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행정사회복지 통합 인사도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0% 다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네 아마 뭐 행안위 의원님이나 뭐 보건복지 의원님 같으면 조금 더 저보다 이해가 좀 더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인력 공백 부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또는 정상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 강화로 좀 이어지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장 뭐에서도 또는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조금 더 이해가 됐고요. 이제 악성 민원, 이게 아까 우리 그 교사연맹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법에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혹시 어느 법률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냥 이 가중 처벌에 관련 거는 형사 쪽으로 그냥 일반 형사법에서 이런 처벌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그 만약에 학부모의 그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뭐 그로 인한 이제 감정 노동 또는 뭐 일종의 괴롭힘 같은 그런 것들은 혹시 그 지금 교사를 보호하는 법률이 뭐가? 네, 저희는 초중등교육법이랑 교원지휘법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랑 네. 교원지휘법이 요게 설해초 사건 이후에 조금 개정되고 네, 강화가 맞습니다. 된 네. 법인데 아직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이제 교권 침해해서 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가서 처분이 나오거든요. 네. 학부모님께도 처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처분을 따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부모님께는.
그리고 물론 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처분이 나왔을 때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이제 뭐 벌금이 있긴 한데 뭐 서면 사과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님 말고, 그리고 그렇게 처분이 세게 나오지도 않고 실효성은 사실 없어요. 있다는 거는 없는 것보다 훨씬 좋고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제자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말씀을 보태면 그 진짜 악성 민원이 문제이긴 한데 저희도 요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 무고성 신고에 대해서는 좀 엄정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약간 보복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님 말고 난 그런 줄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또 고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협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라고 보고요. 좀 민원에서 좀 더 나아가서 발언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시는데 네. 그 김창희 실장님, 그 직장 내 괴롭힘법의 개정 논의가 있을 때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범위를 직장 내의 상사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고객 또는 민원인까지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간혹 있고 그런 논의들이 산안법 논의할 때도 얼핏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논의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분들 중에 꽤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으로 인한 정확하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지만 직장 내에서 장소적으로는 발생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인적인 괴롭힘의 고객에 가해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대상이 조항들이 있는데, 네. 그게 좀 확대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네, 그러니까 사업주의 보호 의무, 네.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제 가해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직장 밖의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내에서도 약간의 찬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 또 감정 노동, 또 교사 노동자들의 악성 민원과 감정 노동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괴롭힘법 뭐 제정이 되든 뭐 일한 사람 기본법으로 가든 그렇게 가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있는 개별법에서 조금 더 처벌 조항을 강화한다든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한 가지 또 보태고 싶은 말은 이것이 공공 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서는 기관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는 공무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본인들에게 요구되는 행위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악성 무고나 민원을 당했을 때 일종의 뭐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고 하나요? 그런 지침을 따랐을 경우에는 이제 면책이 될 수 있는,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악성 민원을 당하신 분이 거기에 계속 쫓아가면서 이제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네, 있어서 맞습니다. 뭐 이게 좀 기존의 조항들보다는 조금 더 세이프 하버 조항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적으로 네. 네, 그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법이 아동학대법입니다. 교사들은 사실 그 악성 민원에 그분들이 좀 믿고 악성 민원을 넣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아동학대법으로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저희가 정말 굉장히 궁지에 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도 굉장히 필요하다. 저희는 현재 지금 네. 그 교원 노조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안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관련해서는. 보니까 그 저희가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그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 명확한데요. 이게 자꾸 더뎌지고 있는 이유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 뒤에 저희가 조금 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이게 기소까지 처벌받는 거는 거의 1% 미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생님들은 그게 끝날 때까지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의견서 제출을 해서 경찰도 무혐의로 판단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아동학대로 되면은 무조건 검찰까지 가고 검찰에서 이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이미 그 처벌받는 사례가 1% 미만이니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안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 사건은 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좀 예외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저 1학년 때 아동학대 당했어요 신고를 해도 저희는 예 그럴 수밖에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그것을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신고가 됐으니 저희는 또 그 신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소시효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하고 그 수사 절차 간소화 및 단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쭉 원래 준비하셨던 대안 및 입법 과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저희 그 교사의 근로 실태와 그 환경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공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정책이 이루어질 때 교사들의 의견이 좀 무게감 있게 실릴 수 있는 창구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정치 기본권 문제이고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 논외로 하자면 두 번째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창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한 법률에서 좀 현장 교원 비율을 좀 상향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유초 중학교에 대한 교육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완전 다른 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원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사노조에서는 그 교육 정책이 좀 마련이 될 때 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규제 영향 분석이나 뭐 이런 것을 사전에 거치듯이 그 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 영향 분석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교육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 정책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한 번 생긴 정책은 수년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민원과 관련된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 건너가겠습니다. 현장 체험과 관련해서는 그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백승아 의원님께서 중대한 그 매뉴얼을 따르고 고의성 뭐 중대한 것이 아닌 이유에는 교사는 면책한다라는 조항을 주셔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계약 위탁에 의한서 현장 체험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교사는 좀 면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 체험을 가게 되는 그 장소나 그 업체 프로그램에는 그 안전 지침 수행한 업체만 계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도 좀 마련이 돼서 사전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면 초중등 교육법에 그 교육과정 자율권을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 체험 학습은요. 거의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지금 좀 위험하다, 이 장소는 아닌 것 같다, 교육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학생들은 롯데월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나 결정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도 교사에서 특히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그 관내 차량을 이용할 때는 10,000원이 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교사가 출장 가는 경우에는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도 많이 느껴지고 부담도 업무가 가중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동일한 출장비를 적용되는 것이 맞나에 대한 저희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결국에는 예산과 인력이 문제인데 그 인력 부족이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학생 수는 적지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교사를 지원받기가 굉장히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 정원제라든지 또는 다문화나 특수교육 등을 위한 추가 정원제 마련, 또 기초학력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다음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제화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보장 제도도 또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낸 난방비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런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필수 공급 요금은 그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실비로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학교는요, 전자칠판이라든지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전기세를 내느라 교육활동비를 깎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삭감이 되는 것이 당연히 교원 연구비나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활동비가 그런 다른 예산으로 인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좀 하한선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사는 물도 개인 돈으로 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유아교육과 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유아의 방과 후 과정이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거의 선생님이 혼자서 정말 희생정신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과 후 과정을 유아 돌봄으로 전환해서 좀 교육과 분리시켜서 교육도 좀 살고 방과 후도 좀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급 설치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그 영유아 2명, 그리고 초등 셋, 중학교 3인, 그리고 고등학교나 전공과 4인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 그 증설을 하는 그 법안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사실 저는 초등이라서 초등에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근데 유아랑 특수는 논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의원님 뒤에서 피 나와요. 네. 우리 어쨌든 현장에서 우리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 교육의 현실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익숙치 않은 내용까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국가의 교육 정책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려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네네. 큰 의사결정 기구에 현장 교사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요 관련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초중등 교육법에 이런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어떤 교사의 어떤 교육적 입장, 그 교육적 관점에서의 뭐 이런 의사결정 권한, 네. 이 부분은 관련 법안들은 없어요. 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어떻게
백승화 의원을 파견하신 노조에서 그래도 네. 의원님께서 네. 그 학교 안전법에서 네. 그 안전 지침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한다라는 네네. 조항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거는 아직 네. 없으시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요거는 의원님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예. 한번 제가 김문수 의원님, 백승화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아까 우리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이제 시간의 근무 신청도 예산 문제로 하지 못하고 전기료 문제도 말씀하셨고 물까지 사 먹어야 되고 조금 어쨌든 뭐 그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로서 근무하는 일터에서 그래도 조금은 보장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 교육 과정에서 또는 학부모하고의 상담이나 이런 과정에서 겪는 어떤 뭐 정치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그 소방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고용노동부 그 사무관님 그 이런 그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EAP 프로그램은 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좀 시행 대상인지 여부는 잘 모르십니까? 이거는 좀 그 이를테면 이제 그 심리 상담사들이 이제 심리 상담을 해 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과 같은 근로자 지원 제도 EAP 제도가 그 규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걸 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재작년에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일선 공무원들께서 이를테면 뭐 그런 학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당했을 때 심리 상담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공이 전혀 안 되나요? 피해 사건이 인정이 돼야만 되고 피해 사건 인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참다가 개인 정신과 상담 받고 개인이 보험장애 약이나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사는 작년 그 서희초 사건 이후로 그런 거는 조금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됩니까? 예. 아니, 제도가 생긴 거군요. 예. 그걸 뭐 또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교사만 제도를 만들고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그건 이제 도청 내에서 뭐 마련해서 저희도 교육청 내에서. 교육청 내에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그 전국에 공통적으로 시행된 거는 아니고 이 도청 자체에서 지금 지자체마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런 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네. 현실적이지 못하죠. 이 행정 공무원들이 다 하는 일 자체가 현장에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찰도 마찬가지인 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마음동인센터라는 것도 활용을 하지만 사실 근무를 빼고 거기에 소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EAP 프로그램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소방 경찰청 두 분 남으셨는데요. 네, 계속. 그 오늘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교사분들하고 다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정신적 뭐 또 있겠지만 사실 육체적으로 조금 현장에 가면 이제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이 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대원보다 자살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마음이 많이 다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곳은 사람이 불에 탔거나 뭐 또 자살을 했던 사람이나 경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오면은 이게 잔상이 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뭐 시신이 많이 훼손된 현장, 뭐 교통사고는 참혹하죠, 뭐 그런데 그런 걸 보다가 소방관들이 점점 화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가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가정부라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현장에서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청에서는 나름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치유나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방관들의 노동 시간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깁니다. 고용노동부 오셨으니까 이거 장관님한테 좀 말씀드려 주시고, 대한민국은 주 52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방관들은 주기적으로 주 72시간 또는 인원이 모자랄 땐 90시간 이상 100시간씩도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 노동 속에서 이제 이런 현장에 대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공무원들을 노동자라고 인정하면서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52시간은 안 지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근무 조건을 갖고 있는 경찰과 비교하면 경찰은 현재 경무진은 5교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교대제가 거의 98% 이상이고 부분적으로 이제 4교대제 하는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하면서 공무원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순직하게 되면은 그 순직 현장에 대한 잘못된 지점들이 저희들 보기에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 지휘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제 저희들이 거의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소방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고 나면 당사자 사망하고 지휘관들은 나 승진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이런 조직에서 과연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겠냐. 중대재해처벌법도 공무원 조직에서 면제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강화해서 현장 지휘관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적극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을 시켜야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책임 또 현장 활동에 대한 전문성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냐. 소방 조직이 지금 현재 소방서장 위주가 현장 활동의 책임자인데 전부 현장 경험 없는 사람들이 진급을 해서 최고 지휘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소방의 그 현장 활동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불도 꺼보고 사람도 구조해보고 이런 사람이 지휘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승진제도 자체가 행정을 해야지 이제 승진하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지휘관 양성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고용노동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런 PTSD나 뭐 자살자들에 대한 치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요즘은 그래도 뭐 방화복이나 신발 같은 거는 사비로 안 사죠? 저희 민주당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뭐 12도 자율적으로 막 운영하고 이러던 것을 법제화시켜서 저희들 개인 안전 장비에 대한 이제 보급률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되는 장비들이 현대화가 돼야 되고 뭐 또 소방 전술이 개발돼야 하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방청의 최고 지휘관들부터 일선 서해 소방서장까지 불 안 꺼본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청장님은 좀 꺼봤을 것 같은데. 안 꺼봤습니다. 안 꺼보셨어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조직 자체가 저도 청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하지만 제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소방에는 간부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는 소방에 딱 입문하면서 센터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불 꺼볼 일이 없죠. 지휘관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 행정을 해서 전부 다 올라서 뭐 시도본부장, 서장, 청장까지 올라가는 이 구조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그분들이 현장 이제 뭐 립 서비스로 강조를 하겠지만 머릿속에 있는 건 다 행정이죠. 뭐. 그 행정을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구조. 이거는 뭐 어쨌든 뭐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예.
저희 청장님도 간부부생 출신이고요. 소방청에 고위직이 전부 간부부생 일색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부분도 문제 제기를 좀 세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국정감사 때 이제 기상청의 지진 재난 네네. 그 감시하시는 분들 말씀 듣고 이제 3교대로 그 직장까지 뛰어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사시고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늘 사시고 하는 상황들을 좀 접하고 여기는 3교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다음 해 보니까 4교대로 그래도 좀 인력 확충해서 바꿨더라고요. 올해 국정감사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좀 이 문제 말씀하셔가지고 최소 4교대 이상 좀 교대제가 네.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어쨌든 PTSD 대응 부분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뭐 그러니까 경찰 뭐 수사하시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이실 텐데 지하철 그리고 그 기차 기관사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자살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 다는 말씀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노동자들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외상후 장애를 겪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굉장히 장시간 노동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수당은 지급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현업 공무원으로 분류돼서 시간의 수당을 하는 만큼 줍니다. 근데 이것도 민간과 차별이 되는 게 공무원들은 시간의 수당 단가가 민간은 기본급에서 상향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기본급에서 낮춰서 줘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구급 공무원은 뭐 55% 기본 임금비 그래서 시간당 단가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차별이죠. 뭐 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들부터 정상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국가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저 밑으로 깔아놓고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어제 그저께 그 헌법 소원을 이제 제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청와대 앞에서 저희 전공로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 소원에 들어갑니다. 이게 공무원 노동자들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지급해달라는 이제 헌법 소원을 저희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헌법 소원 말고 대통령님과의 대화를 요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안 나오니까는 뭐 그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시면서 공무원 시간의 한도를 풀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상한선 지금 57시간 묶여 있는 것을 예, 그러니까 일한 만큼 주자라는 예, 취지니까 그거는 뭐 더 일 많이 해야 되는 더 많이 하시는 투자라는 분은 많이 말씀. 받고 고용노동부에 혹시 뭐 시간의 수당 시간의 한도가 뭐 변화가 있습니까? 이후에 없습니다. 다른 헌법 공무원과 똑같이 57천 상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고용노동부를 말씀. 고용노동부 힘이 없구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자차나 이쪽에 네. 이게 마지막이시죠? 경찰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공무원분들이셔서 사실 다들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 짚어주셔서 저희는 그 얘기는 안 해도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소득 공백, 정년 연장, 뭐 타임 오프 그리고 뭐 부처청 단위로 저희 국가공무원들이 이제 노조를 설립해야 되는 것들 이런 뭐 PTSD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경찰에 대한 얘기만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치안 현장이나 수사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경찰 내부의 통제 구조가 취약하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단순히 인력을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구조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이 구조를 바꾼다는 건 사실 어느 부처 한 군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냥 행정안전부 자체가 할 수도 없고 인사혁신처, 뭐 경찰청 저희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분들을 뵙고 꼭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저희 고용노동부 그 김영훈 장관님께도 저희가 이 정책 제안서를 전해드렸었고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시고 또 발언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내용을 전달을 했었고요. 정책 간담회 하셨을 때도 그 말씀. 네, 맞습니다. 예, 그 내용 전달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 핵심은 명확합니다. 사실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행정이나 기획, 예산, 뭐 인사, 감사, 뭐 대변인 이런 업무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게 맞습니다. 기능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 경찰청이 저희 전국에 14만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 6천 명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4.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20에서 3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 모델을 따왔는데요. 경찰국을 처음 신설할 때 그런 일본조차도 일반직 공무원이 11%가 넘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2만 명을 전환해서 경찰관은 12만 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2만 6천 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재설계를 저희가 그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특히 이 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사실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비용이 드는 직렬들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치안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월 17만 원씩 매달 받고 있고 거기에 각종 특수수당, 뭐 교육, 피복비 이런 것들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경찰 1인당 월 3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찰 인력을 2만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연간 약 720억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이런 부대적인 걸 빼고 기본급 차이도 존재를 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보다 기본급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절감 규모가 1천억 원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저희가 다른 뭐 중요 국가 사업에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찰청 내에 그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수사나 형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그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개편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몇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퇴직 경찰관들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면 이제 경찰관을 일반직으로 전직 시험을 통해서 전직시키는 방법 아니면 또 소수라도 일반직 공무원들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사권 독립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일반직이 인사 업무, 예산 업무, 감사 기능을 담당하면 권력 집중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제도적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더 강한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고 균형 잡힌 그런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경찰청 인력 재배치에 대한 정책 제안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도와 2024년 두 번에 걸쳐서 조직 진단을 했고 연구 용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두꺼운 자료집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사실 아주 얇은 자료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에도 국회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그 이상시 국회의원들께서 저희 국정감사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들을 경찰청 안에 일반직 공무원들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희 경찰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하셨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아무 개선 방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국무위원님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경찰청 내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단순히 행정 업무, 이렇게 총무부서라고 하죠. 그런 총무부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과학수사 분야에서도 근무를 하고요. 오늘 여기 같이 오신 분 중에도 과학수사 분야에서 저희 지문, 족적, 윤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원 파악을 하는 아주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시조사관이라고 해서 과학수사 이제 뭐 변사 사건이 있거나 했을 때 그 영상 같은 걸 보시면 과학수사라고 붙어 있는 경찰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때 검시조사관이 같이 갑니다. 근데 검시조사관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가서 그 시신을 검안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들은 피복이 지원이 안 됩니다. 가장 초동에 나가서 변사체를 검안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피복 지원이 안 돼서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늘 일반 수용비로라도 어떻게든 옷을 조금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뭐 작년에는 바지 하나 내려오고 올해는 상의 2개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사 사건 가면 이제 부패가 심한 시체들도 많고요. 그러면 한 번 나갔다 오면 그 옷은 바로 빨아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세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사실 저희가 IT 정보화 쪽에 있어서 뭐 기획 업무도 하고 여기 저희 뒤에 이렇게 파란 조끼를 입고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전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행정 분야는 또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관심 가져주셔서 올해는 좀 인력 재배치라던가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말씀? 네. 아유,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너무 공무원을 좀 홀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부제 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뭐 사실 서울 살 것 같으면 지하철이 워낙 잘 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아닌데, 지방에는 저는 이제 안동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잘 없거니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서운했던 거는 이거를 세 번 적발이 됐을 경우에 바로 징계가 된다고 이렇게 공문서에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징계가 이 말 하나만으로 징계가 돼라고 했을 때 징계가 됩니다. 그게 징계가 돼서 지금 하여튼 저희 조합원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대책 없이 징계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로 에너지 위기가 그렇게 심각하면 전 국민이 다 동참을 해야 될 텐데 굳이 공무원만 이렇게 이부제로 희생을 시키고 희생할 때는 가장 먼저 희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 의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검찰에는 검사가 이제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게 되면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때때로 이제 공무원들이 표적 수사를 받습니다. 하는데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제 의회 쪽에 우리 의회도 공무원이 있는데 의회 쪽에 이제 그 해외 연수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이제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호텔 숙박료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걸려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하나도 저기 수사에서 다 빠져나가고 공무원들만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너가 여행사에 네가 먼저 알아서 이거를 위조를 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그 형법에 공전자 기록 위작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죠. 공문서 위조를 하면 최하가 징역 10년입니다. 이게 벌금형이 없는 바로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 죄가 확정이 되면 공무원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누가 이제 헌법 소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기소유예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께서 또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뭐 그 한 해 한 번 이렇게 발생된 것은 아닐 것 같고 전국적으로 꽤 오랜 기간 아마 오늘 이제 그 말씀 들었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에 말씀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또 아까 우리 소방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까지 사실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뭐 복지를 개선하고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근로 환경 또는 이제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들 또는 임금 복지 이런 부분만이 아닌 것이 사실 노조가 생기고 나서 많은 자정들이 있었었다라는 말씀, 중요한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무원 그리고 군대 뭐 일부 분들께도 최소한의 단결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단결권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 비준했던 87호, 98호 협약의 후속 조치들을 조금 제대로 했었더라면 지난 12.3 내란 때 군인들과 또 경찰 수뇌부가 그런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연루되고 결국에 처벌되고 하는 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많은 내용들이 정말로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노동자 활동이 보장이 되고 좀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을 하셨더라고 하면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안 주셔도 어느 정도는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들인데 하는 아쉬움들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세계 노총 여러 단위의 노조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기본권이 아주 시급한 과제이고 그와 더불어 이제 현재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단결권 또 그와 더불어 단체 교섭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어서 제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뭐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노조 위원장 때 한 해에 한 개 주제로 토론회를 7번인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국회에서 계속 개최하고 뭐 경실련 뭐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도 또 개최하고 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법안인데 제가 굉장히 부당하고 법이 시행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문가분들, 시민사회분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끝에 뭐 법안만 발의되고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타임오프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또 노조의 이 자원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열심히 투쟁하는 길만이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 주신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거나 모든 법안들을 다 발의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우리 검시 인력들에 대해서 티셔츠 올해 2개 주시기로 한 이런 것들은 아마 윤호중 장관께서 모르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건 좀 챙기셔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조금 함께 정보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그런 노력들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우리 마무리 말씀 주실 거 현장에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경찰청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이스피싱범과 관련된 전기통신 근무자비 통합대응단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심선미라고 합니다. 네. 저희 고은경 사무총장님께서도 앞서 이제 좀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 인력 재배치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AI가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지금 계속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 인력이 중점적으로 더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통합대응단에서 상담을 맡고 있지만 똑같은 상담을 하고서도 경찰직은 이제 수당을 받고 있지만 저희 일반직은 민원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똑같은 상담과 똑같은 이제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반 행정직은 수당이 없고 경찰분들은 30만 원 수당을 받고 있어서 그 점도 이제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꼭 이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피싱범들이 실시간으로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고, 피싱범들도 범죄가 날로 좀 고도화가 되고 있고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좀 의원님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완해서 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뭐 이 직렬만 수당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경찰은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을 이원화해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구조인데, 동일한 업무를 해도 수당적인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비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수당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이런 차별들이 각 부서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별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사실 저희가 너무 소수다 보니까 그 목소리들은 늘 좀 묵살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투쟁을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그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